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예리한 분석. 자, 배추도사 인사이트K 배동찬 연구소장, 오늘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눈을 맞아 눈탱이 밤탱이가 된 배추도사 배동찬입니다. 아, 눈이 어젯밤부터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아유, 어제 정말 엄청난 눈이 내렸습니다. 네. 그래도 배추도사의 명분석 또 우리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설 명절 연휴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자,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방역 대책 민심이 좀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 힘들지만 협조하겠다라는 의견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 인식 조사를 2일날 발표를 했는데요. 조사는 지난달 27일, 28일 실시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반드시 방역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피로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의견이 10명 중 7명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10명 중 8명 정도인 81.2%가 아유 힘들다 이렇게 피로감을 호소하면서도 거의 대다수는 모임 등 약속을 취소하고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잘 협조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했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절반에 조금 미치지 못했습니다. 49.3%만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공정하다고 답변을 해서 그만큼 중소상공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상당히 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설 명절 연휴 다가오는데, 가족 간 모임 일단 4명까지만 가능하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들 나옵니까? 이게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절날 되면은 황보선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 멀리 서울에 큰아들도 내려오고 아이고 왔어 반갑다. 또 부산에 둘째 딸도 오면 아주 서로 만나서 이렇게 1년에 한 2번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연초 또 특별 방역 대책이 연장돼 있는 상태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강화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움이 큰데 조사 결과에서도 그런 의견이 묻어났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에도 불구하고 가족 만남만큼은 허용해야 한다가 56.1%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41%인데 설 명절 연휴 가족 만남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연하게 좀 적용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론도 담겨있는데요. 또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허용이 될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혹시 그 명절 연휴 모임 관련해서 남녀별로는 혹시 나온 게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어보시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들을 보면은 그 부분에 읽을 수 있는데 제 배추도사가 드러내도 여성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명절 피로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반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럴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결과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단정적으로 여성들은 명절 싫어해. 고부간 갈등도 있잖아. 이렇게 해석하기는 힘들 수도 있지만 약간의 그런 가능성은 조사 결과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정치권은 이제 법관 탄핵, 여야 공방 치열합니다. 오늘 당장 161명이 저번에 그 발의 참여했으니까 이거 의결 정족수 넘기기 때문에 오늘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여론은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은 어떨까요? 여당 중심으로 해서 지금 탄핵 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2일날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국회의원 161명이 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는데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찬성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44.3%, 반대가 45.4%로 거의 비슷합니다. 팽팽한 결과로 나타났는데요. 무엇보다도 이게 찬반이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이유는 정치 성향에 따라 의견이 확연히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또 진보층은 입법관 탄핵에 대해서 찬성, 또 국민의힘과 보수층에서는
반대 이렇게 예. 높게 나타났는데 중도층에서는 다소 부정적 의견 반대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니만큼 좀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면서도 법관 예. 탄핵에 명분이 있는데 좀 야당과도 소통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지적도 조사 결과에는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 주식시장 얘기도 좀 해야겠습니다. 네, 뭐 이게 이제 주식이란 게 원래 싼 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파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매수를 먼저 하고 매도 나중에 하는 건데 매도를 먼저 하고 매수 나중에 하는 거. 네. 공매도 아닙니까? 공매도. 이게 그렇습니다. 이 공매도를 이게 뭐 지금 또 금융위원회에서 보니까 또 5월로 또 그 금지 푸는 거 연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공매도 네. 관련해서는 여론이 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뜨겁게 관심이 모아졌던 때가 있었을까요? 예. 한국은행께서도 주린이라는 용어 아십니까? 주린이 주린이. 뭐였죠? 제가 네, 굶주리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 바로 주식 플러스 어린입니다. 아, 맞다. 그러니까 기억났습니다. 주식 플러스 어린이. 예, 예. 주식시장에 진출한 그만큼 예. 이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른다, 초보자다라고 하는 의미의 네네. 초보 운전과 같은 주린이의 의미인데 그만큼 또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예, 예. 공매도라는 것이 어려운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매도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원래 예정대로라면 3월 16일 다음 달입니다. 예. 재개가 돼야 되는데 개미 투자자들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공매도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반대가 60.4%로 압도적입니다. 예. 이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연장 관련된 네네. 이 정부의 의견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4월 보궐선거도 있기 때문에 물론 경제적으로 결정돼야 될 사안이지만 예.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뭐 4월 보궐선거 끝나고 한 달 있다가 그때 푼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예. 그런 시선은 당연한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행께서도 네네. 주식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주식이야 뭐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예. 네.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또 직업이니까요. 예. 네. 돈을 벌고 못 벌고 상관없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주린이가 아니군요. 왜냐하면 배추가 예. 하루에 3끼 먹는 주식에 포함이 되거든요. 아, 배추가 하루 3개 먹는 주식이 포함된다. 네, 아침부터 저는 아, 이런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아재 개그. 예. 네. 예. 오늘까지는 재밌게 듣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이거를 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다음으로 저 대통령 지지율 좀 볼까요? 예. 네. 최근 대통령 긍정평가 한 40%대로 반등한 모습이지만 유동적일 수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 검찰개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백신 수급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면서 지지층이 돌아오는 연어 효과가 발생하긴 했습니다. 이게 돌아오거든요. 예, 연어 예. 효과. 네. 그런데 연어 효과. 예. 최근 법관 탄핵 또 산업통상부 이 북한 원전 문건 논란 등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으로 영향 줄 수 있는 이슈가 예.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것이 영향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0%대로 높은 편인데 예. 주로 코로나 국면 장기화로 경기 침체, 부동산 정책 불만 등의 경제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선거 이슈로 이렇게 연결된다면 대통령의 부정평가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또 그 25번째 이 부동산 정책 발표하는데 네. 또 이게 또 뭐 어떻게 또 작용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부동산 정책이 예. 또 영향을 많이 주는 이유가 이게 예. 중도층 때문에. 개인의 또 예. 재산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상당히 오늘 발표되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대통령 지지율이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정당 지지도 좀 보죠. 그 서울 보궐선거 앞두고 그 특히 이제 해당 지역인 서울과 부산 비롯한 PK 지역 민심이 막 지금 요동치고 있다고요? 네, 이 배추도사가 참 정리하기 쉽지 않은 지역이 이 두 지역인데 예. 네 글자로 말씀드리면 민심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아. 이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앞섰다가 또 국민의힘이 앞서기도 하고 국민의힘이 앞섰다가 더불어민주당이 또 앞서기도 하는 혼전 양상입니다. 예. 이 서울과 부산이 있는 PK 지역은 특히 이제 요동치고 있는데요. 서울 지지율부터 먼저 종합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달여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이슈로 국민의힘이 앞서가던 추세에서 최근에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또 엎치락
지지하는 혼전 양상인데 두 가지 이슈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가 또 국민의힘 지지율을 또 높여놓는 반사이익으로 작동을 했다면 예. 또 최근에 또 정치적 이슈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도 상당히 지지율이 좀 혼전 양상, 유동적입니다. 예. 부산 지지율로 가보면 국민의힘이 PK 지역은 또 전통적인 텃밭이다라고 해서 앞서가는 모습을 연초에는 보이긴 했는데 최근 가덕도 신공항 이슈가 집중 조명되면서 지지율 혼전 양상인데요. 후보 경쟁력은 국민의힘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으로 승부수를 던져서 예. 이 지역도 부산, 울산, 경남 PK 민심을 묶어서 통계 처리가 되고 있는데 예.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민심을 그렇군요. 더 봐야 하는 상태입니다. 예, 이제 보궐선거 날짜 가까워지고 있는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 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모두 본선에 후보를 내게 된다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을 합하면 또 박영선 전 장관보다는 더 높게 나타났는데 예. 결과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보수 야권은 단일화를 반드시 해야 여당 후보가 경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국민 리서치 그룹이 뉴데일리 의뢰를 받아서 지난달 30일, 31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예. 자, 네 사람의 후보가 나온다고 가상 대결을 붙여봤습니다. 박영선, 나경원, 안철수, 김진애입니다. 자, 어느 사람을 누구를 지지하겠는지 물어봤는데요. 박영선 39.8%, 약 40%입니다. 예. 나경원 26.9%, 안철수 21.9%, 김진애 3.4%. 그러니까 예. 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다 나오면 네. 모두 본선 출마를 하면 여당 후보가 더 유리한 결과가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단일화 야권에서는 꼭 해야 되는 그런 판단을 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단일화 딜레마라고 하는 용어가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 예. 안철수 대표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본인이 더 앞서가는 후보라고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금태섭 전 의원의 단일화 제안을 받아들인 것도 단일화 불씨를 살려가지 않으면 승산이 없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단일화 이 부분이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 제3지대 경선 제안에서 이제 안 대표가 수락을 했고요. 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순항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단일화 관련 이 부분이 이제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 영향을 당연히 주는 상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보수 야권 쪽에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최대 변수가 단일화가 순조롭게 순항되느냐 아니면 난항이냐 이 부분이 중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시장 선거 가덕도 신공항의 최대 이슈인데 최근에 여야 대표가 다 방문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낙연 대표 그다음에 김정인 비대위원장. 자, 가덕도에 이렇게 많은 관심이 모아진 적이 있을까요? 바로 이 부산 후보들의 이 판세를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가 YTN 또 부산일보 의뢰를 받아서 지난달 31일 이달 1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부산시장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물어봤는데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28%,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 15.3%,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약 한 13%포인트가량 영춘 후보보다는 더 앞서는 결과이고 이현주 후보 11.2%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가상 대결을 붙여봤는데 이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42.5%,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 28%로 물론 지금 본선 진출 후보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가상 대결을 붙여봤는데 후보만 놓고 보면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는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경제 얘기 해보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논란 뜨겁고 또 오늘 또 정부는 25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합니다. 자, 관련한 소식 한국경제TV 송민아 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그 공매도 금지 조치 이거 또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가 이제 3월 15일 종료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금융위는 어제 현재 시행 중인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과 또 다른 나라의 어떤 공매도 재개 상황, 예.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어떤 국제적인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는 데에는 좀 공감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전체 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라는 데에 좀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5월 3일 아닙니까? 날짜가? 맞습니다. 네.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네, 이제 5월 3일부터는 이제 예. 코스피 200과 또 코스닥 150 지수의 구성 종목부터 네네. 공매도가 좀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 주요 대형주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종목은 이제 네. 국내외 투자자들에게는 많이 익숙하고 네, 또 네. 이제 파생 상품 시장과 또 이제 주식 시장 간 연계 거래 활용도가 높은 데다가 예. 시총이 또 꽤 크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좀 풍부해서 이런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일부 종목부터 이렇게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 한국거래소가 이제 전산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하는데 약 한 2개월 정도가 이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점도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공매도를 무기한 금지하자라는 이런 투자자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예.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라는 점과 또 글로벌 지수 산출 기관의 어떤 그 국가별 신용 등급 평가 시에 공매도가 중요한 평가 요소다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에는 예. 의견이 모아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결국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른바 그 기울어진 운동장, 그러니까 바로 잡아달라 이런 요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공매도 참여가 제한적이었던 개인 투자자들. 그러면은 뭐 이제 그 정치권에서도 사실은 이 공매도 이걸 다시 뭐 풀더라도 네. 뭐 어떤 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처라든지 이런 걸 강화해야 된다 이런 뭐 지적이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네,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어떤 참여도 좀 더 이렇게 그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그러면 좀 개선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형평성 부분을 두고 이제 좀 많은 개선 여부가 예.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그런 반면에 이제 또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좀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긴 했는데요. 예. 코스피가 이제 사상 처음으로 이제 3,000선을 돌파할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그럼 좀 유동성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주가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국경제연합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주식시장은 각국 통화 확대 정책과 또 금리 인하 등에 힘입어서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미국과 일본, 중국은 월별 통화량과 또 주가지수 상승이 어느 정도 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독 우리나라 코스피만 2019년 대비 지난해 상승폭이 30%를 넘으면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았던 겁니다. 예. 이 주가 변동성을 좀 살펴보면 2019년도에 우리나라는 17.7%로 조사 대상 중에서 주가 변동성이 가장 낮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97%로 갑자기 치솟으면서 변동폭이 가장 컸던 겁니다. 유동성이 다리 갈 데도 없고요. 또 뭐 그렇죠. 또 그런 상황에서 뭐 OECD 국가 가운데 뭐 한국만 뭐 제일 선방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같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투자 심리에. 네, 맞습니다. 예. 좀 원인을 좀 살펴보자면 예, 가장 예.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유동성이 많이 몰리면서 예. 이런 좀 의존성을 높였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예. 한마디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그 매수세가 삼성전자나 뭐 애플과 같은 이런 특정 기업에 집중됐기 때문이다라고 네,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조사 대상의 그 주가 변동 지수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결과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28.4%로 가장 컸고요. 3분의 1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항생지수의 텐센트는 16.6%, 예. 그리고 S&P 500의 애플은 6.7%를 나타내면서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도 최근 5년 내에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국내 주식시장만 좀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은 전체 거래의 절반 수준인 50% 내외를 꾸준하게 유지해 왔거든요. 예. 예. 그러다가 지난해 65%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치솟았습니다. 예. 결국에는 그 개인 투자자들의 그 풍부한 유동성이 특정 기업 매수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뭐 문제는 없습니까? 뭐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은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일 텐데요. 예. 대부분의 그 글로벌 금융사가 이런 풍부한 유동성과 또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올해 주가 상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경제 성장률과 또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지가 않으면 예. 주가는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이 모건 스탠리는 이제 기업들의 이익이 개선되지 않으면 S&P 500 지수가 10% 가까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예. 정경련은 이 작년 글로벌 증시는 각국 경제 성장률과 또 기업 실적이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을 놓고 볼 때 큰 괴리를 보였다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실물 경제가 주가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재난지원금 얘기 좀 해볼까요? 지금 4차 재난지원금 이것 때문에 여당하고 이제 정부 갈등의 골이 좀 다시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부총리와요. 그렇죠? 사퇴 일고 나오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이제 이낙연 대표와 또 홍남기 부총리가 충돌했습니다. 예. 청와대까지 좀 진화에 나선 상황인데요. 자세히 내막을 좀 들여다보면 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준비에 나서겠다라고 밝혔고, 예.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곧바로 자신의 SNS에 반대 의사를 드러내면서 이제 좀 논란의 불이 붙은 건데요. 예. 이 대표는 추경 편성을 통해서 맞춤형 지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 지원까지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좀 공식화했고요. 예. 홍 부총리는 이제 보편적 지급과 또 맞춤형 지급을 동시에 추진하는 건 어렵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집권당 대표와 또 경제수장이 충돌하는 모양새가 좀 연출이 된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민주당 그 내부에서 이제 홍 부총리 사퇴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이럴 때 좀 조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최재성 정무수석은 이제 예. 경제부처와 당의 이견은 늘 있어 왔다 그러면서 네네. 일단 당정 갈등 우려에는 좀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는 논의 시작 단계인 만큼 이견은 조정하면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청와대가 조기 진화에 나서면서 일단 충돌 양상은 조금 수그러든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국회를 찾은 홍 부총리는 정부와 이견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확정된 것으로 전달될까봐 이 재정 당국의 입장을 굉장히 절제된 표현으로 말한 것이다라고 네. 해명하기도 했고요. 예.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부가 또 엇박자를 보이면서 잘못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이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막연하게 보편 지원이니 뭐 특별 지원이니 말하지 말고 세무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지원 대책 방향을 좀 정하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오늘 지금 막 그 뉴스들 이제 오늘 정부가 발표할 그 부동산 대책 속보들이 막 뜨고 있습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자, 이 뭐 전국에 막 85만 가구 이제 주택을 공급한다는데, 근데 이런 소식에도 뭐 소식을 앞두고도 근데 지금 이사 갈 집 뭐 지금 구하는 게 뭐 어렵다 이런 얘기 들립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이제 천정부지로 좀 치솟은 이런 전세값 때문에 그런 네네. 건데요. 전세 구하기가 그야말로 이제 하늘의 별 따기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지난해 7월 말 정부가 이제 임대차 입법을 시행한 뒤부터 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평균 7,800여만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예. 1년 전과 비교하면은 이제 무려 1억 원 넘게 상승한 겁니다.
전세 수요는 꾸준한데 매물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KB국민은행의 그 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좀 분석을 해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값은 5억 8,827만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예. 또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평균 가격은 5억 7,049만 원이었습니다. 예. 둘 사이 크게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모두 이제 5억 원을 넘어서 이제 6억 원까지를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뭐 임대차법이 시행됐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6개월간 15% 넘게 오르면서 지난 2017년부터 3년여 동안 이제 전세값 상승률과 비교를 해봐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최대 4년 동안 이제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하는 그런 집주인들이 이 전세값을 좀 올려받으려고 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예. 이 수도권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일부 지역에도 예. 이런 전세 수요가 좀 많이 몰리면서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도 좀 상승하고 있는 건데 KB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처음으로 4억 원을 넘었습니다. 예. 지난해 9월 3억 5천만 원을 넘어선 이후에 4억 원을 넘어서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넉 달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수도권 전세값을 좀 분석을 해보면 경기도에서 전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이제 30% 가까이 오른 성남시 분당구였고요. 예. 이어서 이제 광명시와 용인 수지구 또 기흥구가 근소한 오름폭을 보이면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전세가 급등의 영향으로 이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도 좀 꺾이지 않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예. 조사기관에 따르면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지난 5개월 동안 7.7%가 상승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이제 올해는 새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전세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늘 것으로 좀 내다봤고요. 예. 이로 인해서 이제 매물 잠김 현상이 계속 좀 지속할 것이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속보는 제대로 확인을 못했는데 예. 예. 당점은 원래는 이제 오늘 서울 이제 32만 5천 호를 포함해서 네네. 이제 전국에 이제 85만 호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이제 내놓을 것으로 이제 발표한다 이제 그렇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최대 규모 공급 물량이고요. 네. 공공 재개발 그리고 이제 재건축 지역 등 그런 고밀도 개발 방식으로 예.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마련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진TV의 송민아 기자였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마치고 잠시 뒤 4부로 돌아옵니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죠. 김동성 씨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했다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혼한 뒤에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됐던 일을 해명하면서 양육비를 꼬박꼬박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 부인이 곧바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자녀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이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는 상황인데 정부가 앞으로는 이렇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명단을 직접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YTN 윤은숙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김동선 선수, 이 양육비 미지급 논란, 왜 이게 이 시점에 좀 다시 불거진 겁니까? 네, 김동성 선수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쇼트트랙 유명 스타였습니다. 근데 화려했던 선수 생활을 거쳐서 은퇴한 이후로는 계속해서 좀 여러 논란에 휩싸여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혼을 소재로 한 종합 편성 방송에 출연해서 재기를 조심스레 시도를 했는데 양육비 문제로 또 구설수에 오른 겁니다. 김 씨는 2018년 전 부인과 이혼한 뒤 두 아이의 양육비로 다달이 한 아이당 150만 원씩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를 네.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부인은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제기했고요. 김동성 씨는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인 배드파더스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네. 김 씨는 방송에서 이런 사실을 해명을 하면서 원래는 월급으로 300만 원을 벌어서 200만 원을 줬는데 코로나로 사정이 좋지 않아 지급하지 못했다. 양육비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방송 출연을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 방송 직후에 전 부인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예. 김동성 씨가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하는 글을 올려서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럼 이 공개된 글에 따르면은 그 김동성 씨, 예, 전 부인 입장이 아주 단호하죠? 네네. 전 부인 A씨는 그 배드파더스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김동성 씨가 양육비를 꼬박꼬박 줬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명확히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달 방송에 나가기 전에 상대 변호사로부터 출연료를 일부 양육비로 입금할 테니까 예. 배드파더스 사이트에서 김동성 씨의 그 신상을 내려줄 것 그리고 예. 방송 후에 언론 플레이를 하지 달라 이런 조건을 전달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전 부인은 그 배드 파더스는 예전에 한번 내려줬을 때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고요. 예. 또 양육비 문제를 다 해결하고 떳떳하게 방송에 나오는 게 먼저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예. 예. 예, 전 부인에 따르면 정해진 양육비가 300만 원이었는데 날짜도 뒤죽박죽 이렇게 전달이 됐고 뭐 200만 원도 기분 좋으면 붙여주고 아니면 돈이 없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이런 식이었다고 설명을 했고요. 예. 김동성 씨가 방송을 통해서 재혼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재혼은 축하해주고 싶지만 방송에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배드파더스의 경우에도 해명보다는 합의가 우선이다. 양육자와 합의 전에는 김동성 씨의 예. 신상을 내릴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나쁜 아빠들 이런 뜻에 이게 배드 파더스. 근데 이런 배드 파더스들이 이 김동시 씨처럼 이렇게 이제 양육비를 지급 안 하는 케이스 사례가 실제로 많다고요? 네, 여성가족부가 밝힌 그 2018년에 한부모 가족 실태 조사를 보면요. 예. 전 배우자로부터 이렇게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율이 무려 78.8% 그러니까 한 거의 80%에 이릅니다. 예. 예. 정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요. 2015년부터 여성부 산하에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 왔는데 양육비 이행 관리원. 네네. 예. 이곳이 개입을 해서 양육비를 이렇게 주겠다라고 상대방 쪽으로부터 지급 확약을 받은 사례 중에도 예. 실제 양육비가 지급된 비율은 한 4년 동안 평균 3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주겠다고 해놓고 안 준 사람이 네네. 그럼 70%네요 그러면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동안 양육비를 예. 개인 간의 채무 관계로 인식을 해서 양육비를 지급해 주지 않는 상대 배우자를 네. 채무자로 규정을 했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혼 후에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놓거나 주소를 옮기거나 예. 해외로 나가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편법을 사용하면 사실상 받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벙어리 냉가슴을 앓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곳이 2018년에 문을 연 곳이 배드파더스인데요. 배드파더스, 예, 나쁜 아빠들, 예. 네네.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예. 이렇게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 얼굴 사진과 함께 이름뿐만 아니라 집 주소 그리고 직장도 공개를 하는데요. 예. 지금도 들어가 보면 수백 명의 명단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예를 들었던 김동성 씨도 여전히 올라와 있는 걸 찾아볼 수 있고요. 예. 또 프랑스 출신 방송인으로 유명한 이다도 씨도 전 남편이 10년간 이혼 뒤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배드파더스의 전 남편의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다도 씨도, 예. 네네. 그래요. 이 단체 이름이 배드파더스이다 보니까 예. 나쁜 아빠만 부각된다 이런 지적도 받긴 했는데요. 나쁜 엄마들은 없어요? 그게? 실제로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율을 예. 대충 보면은 아버지가 80%, 어머니가 20% 정도라고 하는데 예. 양육비 미지급자인 경우가 아버지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이트명을 이렇게 지었는데 아빠 명단만 공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당연히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의 경우에 성별을 가리지 않고 신고가 들어오면 공개를 하고 있는데 예. 실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율이 8대2 정도 되다 보니 8대2. 그러니까 예, 10명이면 신고도 10명 중에 2명은 아버지가 8, 어머니가 나쁜 2 엄마네요. 정도. 네. 네. 그래서 신고도 이 정도 비슷한 비율로 들어오고 있어서 예. 실제 등재도 비슷한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나쁜 아빠들도 많지만 나쁜 엄마들도 좀 있네요. 네네. 그래요. 자, 이 양육비는
아동의 권리, 생존권 이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면 뭐 정부에서는 가만히 있었습니까? 뭐 관련 법 개정 같은 거 없었나요? 네, 이런 배드파더스의 활동이 계속되고 또 사회 여론이 움직이면서 법이 지난해 결국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육비를 안 주는 이 나쁜 부모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제재를 하기로 했는데요. 예. 뭐 자녀나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명단을 직접 국가가 공개하고 출국을 금지시키거나 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 지난해 말에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는 개인 간의 채무 관계로 개인이 해결해라 이렇게 했던 일을 국가가 예. 나서서 좀 도와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면허 정지하고 출국 금지 조치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네. 6월부터 이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에게는 예. 지방경찰청을 통해서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게 됐고요. 예. 7월부터는 법무부를 통해 출국 금지 조치도 가능을 합니다. 그래요. 또 일정 심의 절차를 거쳐서 정부 홈페이지나 언론을 통해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이름과 나이, 또 직업과 주소도 공개를 할 예정인데요. 예. 양육비를 못 받아서 생활이 힘들거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네. 먼저 정부가 한시적으로 긴급 지원을 해준 뒤에 돈을 준 다음에 채무자, 그러니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받아내는 길도 열립니다. 강제성 돈을 주지 않는 부모의 소득세, 예. 재산세, 예. 보험 정보 같은 세금이나 금융 정보를 파악해서 예. 압류나 강제 매각을 통해서 돈을 받아내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 뭐 배드 파더스라고 하지만은 경제적인 능력이 사실은 안 돼서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긴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대다수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육 의무를 피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작에 그런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그 재산을 이렇게 추적을 하면 다 상황을 알 수 있을 건데 그걸 이제 뒤늦게 하네요,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운전면허 정지하고 출금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면 근데 이런 방식이 실제로 양육비 지급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일단 처벌이 강화가 되는 법이 시행이 되면은 예. 미지급 사건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내다는 보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만으로도 실제로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또 해외 사례를 봐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처벌을 도입했을 경우에 예. 지급 비율이 높아지는 게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일찍부터 해외에서는 이혼 후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을 아동 학대다, 범죄다 이렇게 보고 엄히 처벌을 해왔는데요. 예.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처벌이 없었기 때문에 좀 양육비를 나몰라라 했던 비양심적인 부모들이 있긴 있었는데 예. 이런 부분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즉시 모든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기는 사실 좀 어렵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일거에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뭐 이런 새로 강화한 뭐 법이라든지 제도 구멍이 있다 여전히 뭐 그렇게 봐야 됩니까? 뭐 어떻게 왜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어떤 분들에게는 이 제도조차도 그림의 떡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던 강하게는 형사처벌 아니면은 운전면허 정지나 출금 조치 같은 처벌이 되려면 먼저 감치 판결이라는 게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감치 판결이요? 예, 감치 판결을 받은 배우자들에 대해서만 이런 진행들이 되는데 이혼 후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에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게 감치 판결인데 소송을 통해서네요. 네,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들고 변호사 도움 없이 소송을 하려면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나 아니면 법률 구조공단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보통 2,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요. 법률구조공단이 여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뭐 해봤자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럼 지치죠. 당연히 시간 지나가 버리고. 네, 또 이 양육비 이행 소송 같은 경우에는 뭐 친자 확인에서부터 뭐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의 주소 확인 또 뭐 전달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아이들 양육이 어렵거나 소송비가 양육비보다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소송 진행을 망설이는 부분도 있고 네. 이러다 보니 감치 판결문 받기가 힘든 분들한테는 이 강화된 제도 자체가 그림에 떡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또 여전히 감치 명령을 받고 난 후에도 뭐 상대방이 위장전 명령이 진행을 받게 되려면은 예. 뭐 위장 전입을 하는 과정에서 재판에 안 나와 버린다거나 뭐 서류를 안 받아 버린다거나 네. 이렇게 재판을 또 끌거나 아니면 이 감치 명령 판결 자체를 또 피할 수 있는 구멍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동안 민간 단체인 배드파더스에서 신상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뭐 현 근무지 또 예. 주소 이런 게 아주 상세히 나오고 얼굴까지 공개가 되다 보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뭐 미지급자들한테 이렇게 배드파더스에서 연락을 할 경우에는 뭐 당장 협의를 진행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빠르게 진행된 경우도 있었는데 예. 정부가 추진하는 명단 공개의 경우에는 주소가 도로명까지만 나와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뭐 동명이인이 그래서 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있고 뭐 디테일한 측면에서는 좀 아쉽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어쨌든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동을 그동안은 개인 간의 채무로만 봤는데 이제는 아이들의 생존권과 연계된 범죄라는 점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열린 점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현석 YTN 기자였습니다. 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시간입니다. 자, YTN 스포츠부 조은주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2월 4일 오늘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꼭 1년 남았습니다. 평창 예. 이후 대회인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매년 2월 4일에 개막해서 20일까지 17일간 열전을 치르는데요. 예. 당장 눈앞에 도쿄 하계올림픽이 열리냐 이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는 관심이 덜한데 예. 중국은 무조건 한다, 잘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통화했는데 시 주석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완벽한 성공이라는 영예를 안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예, 방점은 무조건 한다겠네요. 보니까. 네. 무조건 한다. 자, 네. 그러면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1년 남았고 도쿄올림픽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네.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죠. 네.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일단은 한다고 생각하고 선수들도 또 올림픽 관계자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와닿지는 않는데 하겠거니 하면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는데 무관중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고요. 예. 그 어제 IOC랑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플레이북이라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코로나19 규정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본에 오기 전에 또 입국할 때 출국할 때 대회 기간 동안 방역 지침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써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아, 보면 먹을 때 잘 때 빼고 마스크 계속 써야 되고요. 예.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 받아야 되고 동선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니까 스마트폰 앱을 내려 받아야 되고요. 또 대중교통 타지 말기 뭐 이런 내용들인데 뭐 기본적이죠. 예. 일단은 관중이 오는 거를 지금은 감안하고 준비를 하는 거니까 우리 야구장에서도 그랬듯이 이제 침튈까봐 박수만 치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노래 부르거나 뭐 좋아하는 선수 연호하거나 이런 거 못하게 했고요. 어제 나온 그 규정지 플레이북은 종목별 국제연맹 또 심판을 위한 33쪽 분량이었고요. 예. 또 선수들이나 뭐 기자용, 방송사, 중개사용을 위한 플레이북도 계속 차차 나올 예정입니다. 눈에 띄는 게 올림픽 오는 참가자들 네.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은 아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자국에서 백신 맞고 오도록 장려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전에는 뭐 그런 얘기 좀 있었지 않습니까? 무조건 다 그렇죠. 백신 접종하고 와야 된다. 이거는 근데 좀, 뭐 네. 강제는 아니다. 어제 강제는 나온 게 아니다? 그거고요. 그래요? 네. 선수들 반발이 너무 거세서 그런가 보네요, 보니까. 그렇죠? 뭐 일단 네네. 백신 수급 상황이 나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예. 무조건 맞고 와라라고 하는 게 오히려 뭐 차별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예. 우리나라 움직임이 어떨지 제가 또 어제 간만에 불꽃 취재를 해봤는데 그래요? 우리 정부도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방침을 정했더라고요. 우선 접종이요? 네, 그 질병관리청이 정한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은 사실 의료인이 최우선이잖아요. 거기서는 저도 못 봤어요. 예. 그렇죠. 의료인이 국가대표나 뭐 올림픽 우선이요? 참가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경우에 예방접종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니라도 이제 앞쪽에 배치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 방역당국이랑 문체부는 선수단에 백신 예방접종 하겠다 이렇게 공감대를 이뤘고요. 제가 봤을 때 포인트가 도쿄올림픽 가는 선수들 뭐 백신 맞는 건 당연하고 예. 올림픽 출전권 따려고 이제 국제대회 막 나가는 국가대표 선수들 요새 이제 많아지거든요. 예, 예. 이 선수들도 포함되고 또 여기에 1년 앞으로 다가온 베이징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또 그 티켓 따려는 선수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백신 뭐 맞을 수 있는 선수는 인원은 1,000명 정도로 추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이르면 3월부터 국가대표가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우리 보면 스포츠가 글쎄요, 뭐, 국외 선양이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여론이 아무래도 뭐 나가서 메달 딸 사람들이니까 뭐 네.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부분이죠, 여론을. 근데 예.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누구는 뭐 건강한 선수들인데 먼저 맞는 게 특혜 아니냐, 왜 새치기 하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또 백신 안전성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아 그래도 선수들 몸이 재산인데 그렇게 막 맞춰도 되냐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전해드린 대로 일단 1,000명 정도라서 일단 우리 인구 대비해서는 굉장히 소수고요. 예. 국가대표고 또 국제대회 나가면 뭐 마스크 벗고 전 세계 선수들하고 다 부딪히고 뭐 하니까 네네. 최소한의 안전망이라서 뭐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외국 사례도 보면 이스라엘은 뭐 올림픽 선수단 절반 넘게 이미 백신 맞았고 호주나 헝가리, 뭐 세르비아, 벨기에 이런 데도 선수단 맞고 네. 있거나 맞힐 예. 거라고 발표를 했어요. 우리도 뭐 올림픽 보이콧 할 거 아니라면 예방접종해서 안전하게 선수들 보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짧게 그 선수단 위한 조치가 하나 더 있는데 네. 선수들이 이제 외국 나갔다 돌아오면 자가격리 2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예. 그때 방 안에만 있으니까 근육도 다 풀리고 힘들다 이 말씀 전해드렸었는데 그거를 일주일로 절반 줄이거나 동일 집단 코호트 격리 통해서 최소한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내는 걸 전제로 이미 조건부 승인이 났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황무선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마칠 시간 됐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